오늘 미국 지수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장중 움직임이 계속 안 좋았고요. 마지막 후반부에 좀 들리는 것 같더니 다시 내려오면서 끝났습니다. 계속 내리꽂는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한데 눈치 보기는 열심히 해대고 있는 것 같고, 일봉으로 하나씩 보면은 여기 S&P 500 지수거든요. 지난번에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바닥 테스트를 하러 내려갔고요. 나스닥은 머리를 들지 못 닥스 지수네요. 나스닥 어딨지? 내가 뭘 하나 없앴나 보네요. 그냥 보시죠. 이거는 이제 러시아 지수입니다. 러시아 지수는 최근 유가는 계속 머리를 치고 있는데 얘는 작년 8월달 정점을 10월이네요. 작년 10월에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어제 상대적으로 최근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어제 중국도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이점은 원자재인 것 같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보시면 뭐 최근 일주일 볼까요? 예. 이거 유가거든요. 유가가 최근 주식시장 움직임하고 약간 다르죠. 얘가. 그리고 급등했던 그 값도 오늘은 약간 내려왔습니다. 0.2 뭐 내려왔다고 보기는 좀 애매모호하겠네. 마이너스 0.1인데 상승 탄력은 약간 누그러졌고, 구리가격도 보면 구리가격도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는 패턴으로 놓고 봐서, 원자재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물론 뭐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협상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영향을 같이 받고 있을 겁니다. 다만 구리 같은 것들이 그렇게 유동치지 않는 걸 보면, 뭐 구리도 러시아에서는 구리하고 알루미늄이 수출 품목에 잘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쪽 투자자들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침공을 직접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세게 움직이는 건 역시 주식시장이 가장 거세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도 전 개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이거는 재성훈 이분 연대 교수님이라고 하셨던가요? 하여튼 이분인데, 이거 인터넷에서 재성훈 요 어입니다. 재성훈 김어준 뉴스공장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이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여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측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분석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서로 양측이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침공을 하지 않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좀 섞여 있나를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병력을 철수했다. 그런데 병력 철수 안 했다. 막 이렇게 난리가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뭐 돈바스 지역에서 포격을 주고받고 막 이런 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침공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긴장 관계가 한동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미한테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중단, 뭐 이거는 뭐 대척점이니까 당연한데, 여기 보면 중동, 유럽, 나토 자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러시아 쪽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기사를 보여드리려다 못 찾았는데, 이런 기사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시점도 얻은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종이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었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이 진행되면서 사실 서방의 주요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전부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게 자기의 존재성을 확연히 입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만으로도 이번에는 큰 소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예전에는 뭐 미국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소련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고 힘이 좀
취약해서 뒤로 물러난 거 아니야 이런 국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요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이룰 게 없다. 이미 얻은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푸틴,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둘 다 대선이 걸려 있고, 바이든은 지지율이 걸려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잃어버린 그 유럽에 대한 어떤 그 지배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영향력, 예, 미국이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바이든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들이 다 이렇게 버무려져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여기 재성훈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들으시면 이해도 훨씬 높을 겁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주택지수 얘기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신규 스타트는 착공은 줄어들고 있고 뭐 허가는 약간 늘어나는데 패턴이 급등하진 않았는데 이게 기존 주택 판매가 툭 늘었거든요. 물론 신규 주택하고 잠정 주택 판매를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 주택 판매가 좀 꺾여야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정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아직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택 판매 이외에 신규 주택 판매하고 잠정 주택 판매를 같이 봐야 되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판매는 이제 12월 이후에 이제 급등 예, 한 6%가 7% 전월비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격대는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승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택 가격은 미국 주택 시장도 정점 부근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계속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미국 지표 중에요. LE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 지표거든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전월비.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해서 꼭 양호 경기가 아랫방향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의 경제의 탄력성이 약간 둔화된다, 떨어진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확장 국면의 중간에 이렇게 밑으로 좀 그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때는 실제 경기가 수축한 때고요. 이전에는 수축하기 전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좀 더 길게 볼 수 있고 비교 차트를 볼 수 있는 거가 있어서 그걸 여기다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OECD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예요. 여기는 CLI라고 말을 하는데 보시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가 경기 확장한 국면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제 확장 국면 사이에 이 선행지수들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이 정도 내리는 걸 가지고 이 경기 수축 국면으로 지나서 정점 원저리 이렇게 터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경제의 탄력성 앞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강도 이런 것들은 약간 누그러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선행지수가 한 3, 4개월 정도 앞부분에 있는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에 나온 발표 보면 뭐 리테일 세일 같은 거 미국에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이 나왔죠. 1% 전월비 상승 예측에는 뭐 3.3, 여기 2.1 예측했는데 3.8, 위에는 코어고 밑에는 그냥 전체입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도 전월비 0.4 증가를 예측했는데 1.4로 늘어났고 가동률도 보시면 퉁 튀어 올라왔죠. 그래서 ADI 하나만 보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 계속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만약에 ADI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준에서 기준금리나 혹은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떠받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뭐 흔들려 봐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연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리블랜드 연은께서는 금리 인상 대공황 이후보다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없다면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추세적으로 뭔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고 거기다 대차 대조표 자산을 줄여야 된다는 이게 양적 긴축 QT라고 단어로 말하는 그걸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막 뭐 클리블랜드 여기 보면
세인트루이스 이번 금리 7월까지 1%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연준 매파 우크라이나 사태도 기조는 못 바꾼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긴축 액션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건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침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니터링은 계속 강화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우려는 지금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걸로 넘어가면 이게 조선 비즈 기사거든요. 앞에 기사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출처를. 요거는 강대경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2월 18일자에 쓰신 내용이고 요거는 서울경제에서 서울경제 2월 18일 날 김영필 기자께서 김영필 기자도 제가 자주 보는 가끔 보는 이분 기사 서울경제 김영필 가끔 보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인데 2월 18일자고요. 이거는 누가 쓰셨냐면 이용성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락하는 테슬라, 포드, 머스탱, 마하 2의 전기차 자리를 내줘. 이 내용은 읽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사실 안전주행, 그러니까 안전주행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패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거 하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가끔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테슬라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거죠. 뭐 리콜이라든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잦은 리콜이 막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이점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의 최애 강자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점들이 이런 현상들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볼까요?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김태준 기자께서 2월 14일날 올리신 거예요. 이거 이미 공정위에서 나왔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회에 446km 달린다고 했는데 이게 영하 7도로 내려가면 얘가 273km로 거의 반토막 내려간다는 거죠. 성능이. 이게 속칭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만 안 들었지. 이게 날강도 아니냐.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로 발생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주가의 배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의 배수가 너무 높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전체적인 게 문제는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거는 뭐 개발하면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인데 문제는 테슬라의 배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주가 배수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이게 언제 시점인지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그 판매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에 테슬라가 아사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크펀드처럼 추세적으로 붕괴되는 패턴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게 어느 시점인지 예측하기는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자동차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잘 수급이 안 돼가지고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덜 반도체를 쓴다거나 혹은 자체 내에서 뭔가 조달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 3분기에 급등하면서 4분기, 3분기 실적 발표했던 것 같은데 급등하면서 추세가 천슬라를 넘어서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추세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사실. 이건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말아먹는 정치 지도자들을 한 번씩 보면 이게 에르도안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해서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유형도 있지만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다른 유형을 보면 에르도안 지지율이 떨어진다. 에르도안이 사실은 그 경제 독립을 하겠다라고 다른 어떤 서구에서 쓰고 있는 경제 시스템 말고 우리가 되게 새로운 경제 모델을 해서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터키의 인플레이션 압력이거든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때 사실 이러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때 금리를 내려줬거든요. 이 기준금리를. 그랬더니 여기 보면 환율이 급등했어요. 터키의 리라 환율이. 그러니까 폭락한 거죠. 리라가 폭락하는데 문제는 터키의 무역 구조입니다. 이게 터키의 무역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로점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인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훨씬 더 많다는 뜻인데, 그러면 수비업자는 자기네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옛날 숫자만큼 살려면 훨씬 더 많은 리라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수입해서 팔 때는 마진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 또다시 리라를 얹혀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 이런 구조 하에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에 금리를 내리는 액션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채질이 돼서 더 많이 급등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강도에 있었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내려줘 버리니까 더 튀는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 정치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어떤 형태로도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하를, 제 기억에 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중앙은행 총재를 갈아쳐 버리고 금리를 계속 내리는 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를 갈아치운 건 맞아요. 이게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누가 뽑느냐? 국민이 뽑습니다. 그래서 저 선거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하실 때. 두 번째, 최근 이거 어제 보니까 이 김리한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2월 18일자로 금리를 2달 동결했답니다. 왜? 이게 난리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동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그 연두색, 요거는 미국의 그 대차 대조포예요. 연준의. 그 다음에 파란색, 이거는 일본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포거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이거는 일본의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이게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돈을 들고 전 세계로 돌아다닐 때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이 실질 실효 환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본 돈 들고 해외에 나가면 쓸 게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계속. 근데 일정 수준 내려오다가 과거 그 90년대 초반에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가 안 좋았죠. 대부분 내려오다가 일정 수준 이렇게 횡보를 거치는 상황으로 패턴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요 시기 이후에 아베가 들어오면서 했던 아베노믹스가 2012년도 말부터 겁니다, 아마. 예, 맞네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2013년도 초반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 달부터 계속 아베노믹스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면 2연절이에요, 2연절이.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이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한 번 더 추세적으로. 그리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계속 자금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 자금 살포한 거를 다시 거꾸로 회귀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환율 아랫방향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거죠. 수출,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부양시키고 그게 다시 내수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선순환을 돌리도록 하는 아베노믹스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사실 자금 회수도 안 되고 실제로 실효 환율은 계속 떨어져서 국민 경제에 주름살을 입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짧은데 이거는 또 다른 차트입니다. 좀 전에 있는 건 비교 차트라 제가 기간이 짧아도 썼고, 이거는 실질 실효 환율 일본의 엔화에, 그런데 이게 보시면 80년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70년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밀려 내려갔으니까 40년이 넘는 시간 이전으로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화폐 가치가. 우리가 정치 투표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투표를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고 투표를 하고 그런 투표를 하지만 우리가 잘못 투표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도 사태를 잘 지켜보시면 시진핑이 산연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숨겨왔던 발톱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사리 발톱을 뽑았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파트너한테 대인통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서방 국가하고 다시 맞물려서 사실 뭐 유럽 지역도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잘 받아들이면서 일부 중국 친화적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그런 형태가 패턴이 일정 부분 다 반대로 돌아선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교나 국방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시면 모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적대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모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정을 들고 때릴 수 없을 수준까지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나 국방에서 모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경제적인 여파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끼치도록 만드는 패턴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패권주의나 대립주의와 관련된 그런 형태로 국가의 시스템이나 흐름을 계속 쳐다보면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민을 어렵게 만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후반부는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